EBS 최적 프로 패션 바로 그치시는군요. 올라오자마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EBS 덕과 정치 최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강의가 스타 강사 특강이에요. 근데 섭외가 한 3주 전? 한 달 전 정도에 연락이 와서 스타 강사 특강에 나가셔야 된다 전화가 왔길래 솔직한 말로 뭐라고 했냐면 전 스타가 아닌데요. 정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원래 우리 아니 선생님은 충분히 스타시다 나와 달라 이렇게 할 것 같죠? 돌아오는 답은 괜찮대요. 괜찮고요.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쭉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좀 돌이켜보면 여기 4년 전에 이 무대에 섰었거든요. 선생님이. 아직도 그게 우리 EBS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딱 기억나요.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춤까지 췄었어요. 그때. 아니 그날은 춤도 추고 막 노래도 했거든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선 춤추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노래도 선생님 곡이 아닌 강한 곡 한 곡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일단 듣고 가겠습니다. 주세요. 선생님 아니에요. 원래 박수 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듣고 계신 이 곡은 1999년에 여러분 몇 년생이죠? 98년생이에요? 99년도에 나왔던 혹시나 여기 있는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까 모르겠어요. 고 신해철 씨입니다. 신해철 씨. 그 당시에 모노크롬이라는 밴드를 결성해서 또 사회적인 큰 방향을 일으켰던 곡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곡입니다. 가사를 살짝 보시면 좀 단순해 보이는데요, 이 두 번째 가사가 담는 말이 정말 멋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소름. 자, 잘 안 들리죠? 이게 락 음악의 특징이에요. 뭔가 하는데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잘 안 들려요. 방금 들려드린 이 배경음악은 신해철 씨가 노래했던 곡은 아니고 그걸 리메이크한 곡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제목은 이렇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중간 내용을 보시면 선생님은 그 당시에 99년도였다면 대학생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군대 갔어요. 이 노래를 듣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아니면 죽음, 그리고 이거 아니면 끝장, 전부를 걸어보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까? 솔직히 당시에 선생님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나름 음악이라고 믿기도 했었고, 또 이상하죠? 음악이라고 생각했던 경우도 있고, 그 당시에 이 곡이 딱 나왔을 때 짜장면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군대 가기 직전에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자 짜장면 배달을 하고 있었던 당시거든요. 왜 갑자기 이 곡을 제일 먼저 보여드리냐면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공부를 왜 하는가? 왜 하는가? 선생님이 그 당시 여러분 나이 때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그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야, 너 왜 공부해? 그걸 묻지 않고 그냥 뭐 진로 정도? 너 뭐 전공하고 싶어? 이런 정도 묻고 끝냈습니다. 왜 이걸 하나도 안 물어봤을까요? 선생님한테. 심지어 여기에 대한 확답을 갖고 있기도 했어요. 고1 때, 고2 때. 지금은 그런 과목이 따로 없을 겁니다. 선생님 때는 철학이란 과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험을 안 봐요, 학교에서. 시험 보지 않고 그냥 교양 비슷하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철학 수업이 그렇게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철학과에 가보겠다라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당시에 선생님 아버지께서 고3 최적을 앉혀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 철학과 가면 여름에 가죽 점퍼 입고 다니고 겨울에 슬리퍼 신고 다닐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그런데 선생님 아버지가 아예 뭐 철학이라는 것에 인식이 아예 없는 분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셨던 거냐? 고민해 보니까 그냥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말을 선생님은 믿었을까요? 아, 정말 철학과에 가면 여름에 가죽 점퍼 입고 다닌다고요? 추운 겨울날 그냥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다닌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을 딱 듣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고민했던 게 법 공부가 어떻게 했냐. 지금 법과 정치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든 아니면 하지 않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강의는 법과 정치를 공부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봤잖아요. 법이라고 하면 일단 드는 느낌이 어떤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먼저? 법.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우리 고3 친구는? 좋은데? 법을 좋아해요? 어떤 법을 좋아해요? 형법을 좋아한다고요? 형법을 좋아한대요. 범죄와 형벌에 관련해서. 얘기를 잘해줬는데 이 법 한자로 썼잖아요. 이 법에 대한 해석이 아주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한자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 설명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듣고만 가도 됩니다. 요 법자 한자 보세요. 한자 왼쪽에 쓰여 있는 게 물수변입니다. 물을 뜻하는 거고 오른쪽에 쓰여 있는 게 갈것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합하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빡빡하게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곳곳에서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말 그대로 물 흘러가듯이 순리대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도 여러분이 대학 가서라도 법이라는 것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공부를 할 때쯤 교수님이 됐든 누군가가 이 정도의 이야기는 해 주실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게 있거든요. 한자가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까 준비를 안 했는데 아까 이 친구가 형법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형법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여러분 머릿속에 법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가는 순간 뭔가 처벌, 좀 정의로움, 잘못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사회적인 의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법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쓰여있는 글자가 과거에는 아주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됐는데 그 글씨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해태라고 알아요? 해태? 해태가 상징하는 게 바로 정의입니다. 상상 속의 동물인 해태가 상징하는 게 정의거든요. 잘못된 사람이 딱 보이면 그 해태가 가서 뿔로 들이받는다고 하죠. 그럼 해태를 여기다 좀 풀어놨을 때 오늘 뭔가 조금은 잘못한 것 같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네?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왜 갑자기 이야기하냐면 선생님은 도대체 그러면 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이래요. 강의할 때도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계속 사람들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삶의 지혜로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건 시대가 바뀌면 필요 없는 건 사라질 수 있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새로운 게 필요하면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법이라고 선생님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러면 이 법은 꼭 알아야 할까요? 몰라도 될까요? 이게 질문도 아닌 거죠, 이건. 다시 한번, 법은 꼭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도 사는 데는 지장 없겠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인정을 받았어요.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사람. 선생님 어머니께서 그러시거든요.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분이라고 믿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도 빨간불이 켜지면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안 하세요. 아무도 없어도. 누군가는 눈치 보다가 뭐 사람 지나가는 것도 없고 그냥 가도 되겠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지금 여기서 좀 달려줘야 뒤에 차도 좀 빠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름값도 좀 아끼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아니 A라는 사람의 해석과 B라는 사람의 해석이 달라져 버리면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무지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법과 정치를 공부하고 선택해서 시험을 치러라 라는 말이 아니라 가만히 공부하다 보면 아주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잡힐 거예요. 지금 법과 정치 선택한 친구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니 뭐 수능 시험이 됐든 아니면 학교에서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공부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근데 선택은 안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친구입니다. 네, 그런 친구. 자, 이제부터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해볼게요. 그런데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부담 갖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처음에 법을 공부할 때 선배님들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리걸 마인드는 조금 멋있게 표현하면 법학적 사고방식이라고 부르거든요. 법학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뭔가 주변에서 이야기가 들렸을 때 그걸 그냥 단순하게 딱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따지는 겁니다. 계속 질문하고 따지고 혹은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어떤 과정을 계속 쪼개서 의미를 계속 부여하거든요. 이걸 리걸 마인드라고 불러요. 이따가 오늘 여러분이 이 무대를 나서게 되면 강의 끝나고 나가게 되면 이게 조금은 생겨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아까 분명 말씀드렸죠.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런데 이걸 갖고 살아가잖아요.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연장을 나가는 순간 불편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왜? 계속 친구한테 그럴 거거든요. 친구가 뭔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계속 캐묻게 돼요. 언제? 뭐 누구랑 어떤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이 언제 효력이 생겼는데? 그게 취소할 수 있어? 아니면 그 무효야? 그런 계약은 인정할 수 없는데? 등등을 캐묻게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친구는 없어져요. 살아가는 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이 뭐였냐면 불편하게 사는 법이었어요. 근데 우리 PD님께서 뭐예요? 이 불편하게 사는 법 제목만 봐도 안 올 것 같다 친구들이 불편해서. 그래서 조금은 달리 표현한 게 이 정도입니다. 자, 가보죠. 법과 정치를 한 번이라도 공부해봤던 친구들이 답하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법과 정치를 공부하면 삶이 피곤해지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버스에 이 포스터가 큼지막하게 붙어있는 걸 딱 봤어요. 보자마자 어떤 생각 들었냐면 이렇게 신호대기하고 있을 때인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씩 다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자라고 쓰여 있고요. 판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이라고 쓰여 있고요. 다음 검사 나오죠. 변호인 나옵니다. 밑에도 변호인입니다. 그 왼쪽 오른쪽 보니까 무슨 큰손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법과 정치를 공부하게 되면 다 한 번쯤은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번이라도. 특히나 판사, 피고인, 변호인, 검사 이렇게 묶으면 형사재판이 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왜 갑자기 불편함을 느꼈냐면 가운데 보여요? 피고 대한민국의 유죄를 주장합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썼는지 충분히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선생님이 여기 영화 배급사에 전화해서 포스터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떡하냐. 우리 전국의 법과 정치 공부하는 친구들 이거 보고 불편함을 감출 수가 없다. 불편하죠, 이 친구. 뭐가 불편해요? 보세요. 피고라고 적혀있는 게 계속 영 불편한 거예요. 대한민국 유죄를 주장한대요.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죄를 주장하려면 대한민국은 피고인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피고인이 되질 않아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어떤 느낌인지는 쭉 보니까 야, 이런 식으로 판결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정의가 유지될 수 있어? 도대체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왜 이래? 라는 메시지를 담은 건 알겠는데 이게 영 불편한 거예요. 자, 모르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어떤 친구들은 그냥 쭉 보고 뭐만 보여요. 좀 눈에 익은 배우들? 보니까 뭐 이 정도? 아니면 요 밑에 맨날 영화에 나오는, 누군진 모르겠는데 맨날 영화에 나오는. 그리고 이 할아버지 비슷한 분은 거의 악역인데 이번에도 악역인가? 악역치고는 좀 불쌍하게 생겼는데 등등. 이 정도의 느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더 해보죠. 아주 또 핫했던 영화니까. 자, 제목은 베테랑입니다. 몇만을 동원했을까요? 1200만? 뭐 확실한 숫자는 모릅니다. 이 관객 수가 많을까요? 선생님 수강생 수가 많을까요? 제발 부탁인데 사실만 말씀해 주세요. 누가 더 많을까요? 수강생 수? 수강생 수? 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베테랑이 무슨 뜻이죠? 우선 베테랑? 원래는 참전 군인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10년이고 20년이고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자기의 전문성을 쌓아간 사람들을 베테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나오죠.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서도철 형사입니다. 우리 정민 형님께서. 개인적으로 몰라요. 자, 어쨌거나 이 서도철 형사가 지금부터 정당방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있는 요 쉽게 말하면 조직폭력배의 그 구성원들을 막 때리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아는 친구들은 정당방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영 불편한 거예요. 계속 영화 보면서 야, 저게 정당방위 요건에 맞아? 형법 제 몇 조였지? 조작 선생님께서 맞아 형법 제 20조에 이거 21조에 정당방위. 정당방위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가 형사인데 지금 여기서 조직폭력배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정당방위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얘기 때문에 한창 신문 기사가 많았죠.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작년 말이었나요? 작년 말에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기사 보셨어요?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한 30대의 누군가가 친구랑 모임을 갖고 밤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한 새벽 2시 정도에. 들어갔는데 이상해요. 뭔가 뿌직뿌직거리는 소리가 막 나고. 그래서 이 뭐지? 들어가 보니까 누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집에. 도둑이죠, 도둑. 그래서 어떻게 했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빨래 건조대가 나와요. 그 소식 아세요? 빨래 건조대를 들고 뭐 했겠죠, 그죠? 뭐 찢고. 근데 빨래 건조대는 원래 빨래를 말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인데 어쨌거나 사람을 때렸죠, 그걸로. 그래서 그 도둑이 50대 도둑이 뇌사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방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아주 크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결론은 아직 이 재판이 다 끝난 건 아닌데요. 결론은 일단 유죄가 됩니다. 유죄. 심지어 그때 맞은 도둑은 사망합니다. 사망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딱 들어야죠. 야, 이거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나? 누군가는 야, 이 사람 때린 사람, 도둑을 때린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진짜 사회적으로 정의에 맞냐? 어떤 사람들은 야, 때려도 그렇지 사람을 죽게 하냐? 그리고 빨래 건조대를 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때렸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사도 그렇고 또 뭐 거기 밑에 댓글 달려 있는 것들 사회적으로 크나큰 이슈가 됐던 겁니다. 그럼 누군가 이걸 정리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누가 정리해 줄까요? 최적이 아니라 여기서 정리를 해줍니다. 일단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당방위가 되는 8가지 기준을 제시해요.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외우라 그러면 외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방어 행위여야 된다. 두 번째, 도발하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 먼저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때리면. 네 번째, 가해자보다 더 심해서는 안 된다 등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걸 설마 다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까? 아닌 거죠. 이번 특강의 제목이 뭐라고요? 아는 만큼 들려요. 딱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드디어 아는 친구들은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해요. 혹시나 법과 정치를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던 친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지나가다가 공증이란 두 글자가 큼직하게 정말 그 큰 건물에 두 글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혹은 공증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면 안 보여요. 또 하나, 이런 것도 경찰청 홈페이지 가면 다 게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관심 없으면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갈 일도 없죠. 혹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알기 시작하면 보이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눈에 밟히고 귀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틀린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근데 미리 결론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계속 불편해진다 이러는데 그 불편함을 즐길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함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남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걸 자기는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걸 즐기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어느 정도까지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그 리걸 마인드가 있냐면, 자, 다음 보여드릴게요. 이거 조금 그렇습니다. 이건 또 뭐냐면 1997년에 이 앨범 자켓이 딱 세상에 선보이게 됩니다. 이게 CD 자켓이에요. 앨범 자켓. 선생님은 그 당시에는 97년도면 고등학교 때였으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딱 여러분 나이 때 처음으로 락밴드 공연을 했었습니다. 락밴드 공연을. 그래서 지금도 아마 우리 EBS에서 선생님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강의 시작할 때 또 영 불편한 그 시끄러운 음악이 막 나와요. 짠 이러면서. 그게 지금도 활동하는 선생님의 밴드의 곡입니다. 직접 만든. 근데 거기서 선생님의 목소리만 빼서 앞에 오프닝 곡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끄러운 사운드에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 많은 친구들이 별로 궁금해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선생님의 락 음악을 향한 애정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이렇게 말하면 조금은 왜 이러지 싶겠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좋아했어요. 락 음악을.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신해철 씨의 밴드 넥스트라는 밴드를 좋아하기 시작하고, 정말 거기 들어가 있는 가사부터 아주 철학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멋있었거든요. 97년도에 이 앨범을 정말 어렵게 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제목이 뭐냐면 그 빨간색으로 뭔가 이제 이러니까 무섭게 보이는데 리걸 디펜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요게 우리말로 정당 방위입니다. 근데 이걸 왜 딱 보여드리는 거냐면 여기에 네 팀이 곡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가 옴니버스 앨범 혹은 컴필레이션 앨범이라고 부르는 여러 밴드들이 함께 앨범 하나를 제작하는 거거든요. 이때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또 선배 밴드, 그들은 선생님을 후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도 이제 계속 음악을 하니까 오프라는 밴드가 있는데 그 오프라는 밴드의 노래 제목이 자판기의 슬픔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요? 자판기의 슬픔. 아무리 귀를 쫑긋 세우고 노래를 들어봐도 하나도 안 들려요. 왜냐하면 계속 꿀꿀거리고 있어요. 노래가 농담이 아니라 그 보컬이 이런 소리를 계속 내요. 꿀꿀이 소리를. 근데 뭔가 아주 진지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겠죠. 자판기가 왜 슬픈지. 그래서 그 얘기를 나는 왜 공감을 할 수 없을까? 자판기가 왜 슬플까? 그래서 고2, 고3 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판기가 왜 슬플까? 그 답을 대학 가서 알게 됐습니다. 참고로 아직까지 가사는 들리지 않습니다.
가사는 들리지 않는데 선생님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편 거예요. 자, 이제부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자판기가 왜 슬픈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요. 이 그림은 선생님이 그린 게 아니에요. 이게 법과 정치 기출 문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법과 정치라기보다는 요 앞에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문제예요. 시험에 주어졌던 그림입니다. 잠깐 보실래요? 갑이 커피가 300원이군. 한 잔 마셔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또 이곳 나가자마자 밖에 설치된 자판기가 말을 걸어올 겁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법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자판기가 말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자판기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게요? 야, 커피 한 잔 300원인데 한 잔 마셔볼래? 라고 끊임없이 청약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다고요? 청약. 청약이란 말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계약을 요청하는 걸 청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판기는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청약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승낙이 있으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럼 승낙은 언제 할까요? 슬프게 계속 300원짜리 커피를 마셔봐라 라고 청약하고 있는 이 자판기 앞에 가서 그 슬픔을 느끼면서 그래, 한 잔 줘봐. 이게 승낙인가요? 아니에요. 승낙의 의사표시는 동전을 넣습니다. 그럼 드디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돼요.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계약은 성립해요. 그러면 드디어 계약을 통해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의무가 발생할까요? 300원이니까 300원을 다 넣어야 할 의무가 발생해요. 자판기는 무슨 의무를 가질까요? 자판기 혹은 자판기를 관리해야 될 사람은 약속된 용량에, 약속된 맛에 커피가 나와야 됩니다. 듣나요? 그럼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게요? 무슨 엄청 막 거창해지죠? 버튼을 누를 때가 아니에요.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커피를 손에 들 때입니다. 커피를 손에 들 때. 됐나요? 그러면 드디어 딱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딱 마시는데 이런 설탕이 안 들어가 있어요. 분명 커피에는 설탕과 프림과 커피가 적정하게 들어가 있도록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대생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걸 파헤쳐 가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설탕이 안 들어가 있네? 에이, 나 오늘 또 왜 내가 뽑는 맨날 커피는 이래? 라고 그냥 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어때요? 지금 자판기 관리하는 사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뭐 어떻게 해요? 이 옆에 가면 저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자판기 옆에 뭐 내용물이 온전하게 나오지 않았거나 뭐 동전을 뭐 먹었다 이러면 연락하라. 연락처가 써 있겠죠?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300원을 넣었는데 설탕이 빠져 있다. 그러면 설탕을 와서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300원을 돌려주시거나. 그리고 지금 커피가 제대로 안 나와서 제가 전화드린 거니까 전화요금 뭐 50원이라면 50원도 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쪽에서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사냐 300원 가지고 라고 말할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의 권리니까.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시험 문제 내 싶잖아요. 그 당시에 시험 문제가 이거였어요. 언제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건 법률 행위인가 아닌가, 즉 법률 관계가 형성되는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제 오른쪽 걸 보세요. 엄마인가요? 뭐 이모인가요? 할머니 치고는 뭐 아주 젊어 보이는데 세뱃돈을 얼마 줘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자, 저 친구한테 가서 물어볼까요? 세배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아니 누구한테? 앉은 사람한테 한다. 그럼 예를 들어 동생이 앉아 있어요. 그럼 세배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배를 누구한테 해야 되지? 그냥 어른? 높은 사람. 높은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높은 사람? 존속. 존속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그러면 존속 말고는 세배를 안 하나요? 삼촌. 세배 하겠죠. 자,
세배를 하는데 내가 민법상 친족의 범위까지만 세배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으면 이제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저쪽에 오촌 당숙부는 나랑 오촌이고 혈족인데 같이 오신 숙모님은 숙모님은 나랑 친족이 아니구나. 그러면 절을 할 때도 요 삼촌한테만 하는 거예요. 삼촌한테만. 여기 숙모한테는 안 하고. 그럼 숙모는 되게 어이없죠. 야, 너 뭔데 왜 나한테는 절을 안 해? 그러면 누구세요? 저는 정했어요. 저는 친족의 범위까지만 세배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런 얘기 듣고는 여러분들이 뭐 인생을 저렇게 힘들게 살아 라고 하지만 그럴 때쯤에 개념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친족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구나. 특히나 우리나라 민법에서 친족이라고 하면 어디까지인지 딱 정해놨구나. 그러면 그 정해진 선까지만 친족이고 아닌 건 친족이라고 하지 않는구나. 이런 개념 가르기가 되는 거예요. 자, 좀만 더 해볼게요. 왼쪽 건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특히나 법적 관계 발생. 300원이란 돈이 크거나 작거나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뱃돈을 얼마 줘야 되는지 정해졌어요, 법에? 정해진 게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이게 왼쪽과도 같은 법률 관계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절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을이 야, 요새는 애들 돈을 막 함부로 주면 버릇 나빠지니까 책을 사보라고 문화상품권으로 주자. 이런 집안들 많잖아요. 문화상품권으로 딱 10,000원짜리 준 거예요. 갑자기 요 귀염둥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작년에도 문화상품권 하나였는데 물가 상승률도 반영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나이도 먹었으면 한 장으로 되겠습니까? 한 장은 더 주셔야지. 이러니까 뭐 이모라고 칠게요. 이모가 그러니까 왜 영 좀 그러냐, 그냥 너 나중에 대학 갈 때 많이 줄게.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받을 걸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소송합니까? 이 귀염둥이가? 아니면 달라고 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나요? 아니면 소송 가는 게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민사 조정하나요? 아니죠. 소액사건 심판을 청구합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쪽은 아예 법률 관계라고 하지도 않아요. 결론적으로 첫 번째 그림이랑 두 번째 그림 비교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다 법적인 관계는 아니구나. 근데 왼쪽 건 금액이 훨씬 더 작아 보여도 법적 관계라고 할 수 있구나. 법률 관계가 형성되면 법적으로 뭔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 생기는구나. 됐나요? 그러니까 권리가 어디까지이고 또 하나 얼마만큼 자신이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지를 모르면 그냥 왼쪽 건 뭐 재수 없다라고 넘어가는 거고, 오른쪽 건 뭐 이모가 야박하다, 뭐 이모네 요새 좀 힘들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법률 관계이냐 아니냐.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뭐였냐면, 야, 법과 정치 이런 과목이고 분명 실생활이 도움도 되고 의미 있는 과목이니까 한번 해볼래? 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법을 꼭 알아야만 될 것이고 뭔가 법학적 사고방식, 리걸 마인드라는 것을 가지고 분석하는 어떤 개념을 쪼개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것만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공부 방법이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건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특정한 사물, 사건 반복적으로 읽어도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번, 이 말을 외웠다고 해서 여러분이 개념이 된 거냐? 아닙니다. 개념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막 뭐라 나와 있지만 잘 읽히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이 개념이 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개념 공부의 전부여야 돼요. 자, 우리가 경험한 것을 집단별로 묶은 범주래요. 이 말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두 번째, 범주는 어떤 특징, 즉 속성을 따라서 집단화한 거래요. 이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의 역할은, 자, 선생님의 역할은 뭐냐? 이 교수님들께서 하셨던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뭔가 딱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봐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개념이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사각형이 몇 개인가요?
사각형은 3개입니다. 3개. 제일 왼쪽에 있는 사각형은 사각형이죠. 근데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내 각의 크기가 직각이고 내 변의 길이가 다 같다면 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 건 뭐예요? 직사각형이에요. 오른쪽 건 직사각형. 솔직히 애매한데. 그럼 잘 보세요. 사각형에 대한 개념이 뭐게요? 사각형을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100개라면 100개, 1000개라면 1000개, 10,000개라면 10,000개를 그릴 수 있죠. 길이도 다르고 하여튼 그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그린 사각형은 전부 다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사각형이어야만 돼요. 그러면 요건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요건. 그게 사각형의 특징이자 개념입니다. 지금 고1, 고2니까 우리 EBS의 커리큘럼에도 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년도 수능 강의 시작할 땐 수능 개념 강의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딱 나오셔서 자 해볼게요. 선생님도 이제 곧 내년도 수능 개념 강의를 찍을 거예요. 이제 고3 친구들은 막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아직 우리 전 수능 치르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수능 개념이라뇨. 이미 교재를 다 만들고 있고요.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때 딱 와서 반갑습니다. 최적입니다. 이러면서 자 음성 지원? 반갑습니다. 최적입니다. 이러면서 자 오늘 첫 강의죠.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정치의 의미, 성격, 기능부터 쭉 정리해 나가보죠. 그러면서 막 명언 쫙 보여주고 마지막 완강 코드 딱 흐뭇해하면서 딱 돌아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우리 친구들이 개념이 뭔지는 알고 그러나? 이게 가장 공포스러운 거예요. 누구든지 야 사회탐구는 첫째도 개념이고 둘째도 개념이고 셋째도 개념이야. 개념은 끝까지 해야 돼. 우리 고3 친구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도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개념이 뭐냐고요? 지금 수능 시험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개념이 뭔지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데 개념이 뭔지를 물었을 때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쉬웠어요. 개념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못하고 개념을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고1, 2 학생들은 개념이 뭔지를 이제 알고 출발해야 돼요. 개념은 뜻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정당. 우리 법과 정치를 얘기하면 정당. 정당의 개념이 뭐게요? 보세요. 정당의 개념을 물으면 자 대답 잘하는 친구들 뭐 나간다 그랬어요? 정당. 저 친구. 정당과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저 친구. 여보세요. 정당의 개념. 당. 무슨 당? 정당. 말고 옆에 있는 친구가 열심히 듣고 있는데 정당이 뭐예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였다. 그러면 가족은요? 가족도 정당인가요? 같은 생각을 가진 가족이 모여 있으면 정당이에요? 아니죠. 정당이 뭐예요? 정당. 누구 해볼까요? 정당. 했구나. 정당. 합리적인 거. 그랬으면 좋겠죠. 대한민국 정당이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다. 이건 개념이 아니라 희망사항. 자, 정당이 뭐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딱 질문하게 되면 당혹하잖아요. 누군가가 뭐야? 왜 나한테 질문해? 이런 친구들이 답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당 알아요. 정당 새누리당? 정당은 뭐 새정치민주연합? 에이 선생님 정당은 정의당. 이게 개념입니까? 사례입니까? 사례예요. 그건 사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은 정당의 개념이 아니라 사례입니다. 그러면 공부가 어떻게 되느냐? 새누리당을 딱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놓고 정의당을 놓고 속성을 뽑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말한 건 하나, 둘, 세 개 삼각형 그냥 나열한 것뿐이에요. 삼각형이 아니죠. 사각형을 나열한 것뿐이에요. 저쪽이 새누리당, 가운데가 새정치민주연합, 이쪽이 정의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공통된 게 있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수도 있고 조직의 구성이 다를 수도 있고 지지 기반을 얻는 지역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셋 모두가 갖는 공통적인 게 뭐예요? 일단 사각형으로 얘기하면 변이 4개 주어지고 내 각이 전부 다 직각이어야 됩니다. 됐나요? 그런 것을 뽑아내야 돼요. 아,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면서 공익 실현에 기여하고자, 확실해지죠 이제. 정강과 정책 실현에 뜻을 두고 있는 집단을 정당이라고 부른다. 그럼 개념이 뭔 거예요? 속성이에요. 지금 속성. 다른 거 해볼까요? 범죄라는 개념이 뭐게요? 범죄. 자,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은 이런 겁니다. 선생님 범죄 알아요. 뭐야? 범죄가 뭐야? 나쁜 거. 나쁜 거구나. 야, 그러면 친구한테 돈을 빌리고 안 갚으면 범죄네? 그럼 범죄죠. 그런 것도 있어? 혹은 어르신들한테 반말하는 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고 물었어요. 어르신들한테 반말하는 거. 친구,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럼 어른한테 반말하는 것도 범죄인가요? 아닌 거예요. 혹은 어른한테 반말하는 거 불법 행위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사례로만 공부하다 보면 그 사례가 더 이상 응용이 안 될 때쯤 틀리게 돼 있어요. 문제를. 그럼 뭘 알아야 되는 거게요? 이게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사례로만 정리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형법이 372조까지 있어요. 일반 법인 형법만 372조까지 있고 특별한 상황에서도 범죄가 성립되는 것까지 다 집어넣기 시작하면 몇만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다 외울 겁니까? 요게 범죄구나, 저게 아니구나. 그러지 않죠. 그럼 범죄가 되려면 범죄가 성립되게 되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우리 사회 전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책임지게 만들 수 있는가, 3가지를 동시에 따져야 돼요. 불법행위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럴걸요? 가위가 손인책이라고 선생님한테 배웠을 겁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주 귀염둥이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위가 진짜 손인 그 책이 그려질 겁니다. 그런 것도 왜 하는 거게요? 가해 행위가 있어야 돼요. 위법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요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불법행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결국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례만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례 공부는 어느 순간 개념 공부를 돕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미친 듯이 사례를 다 암기했다고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왜? 출제자들은 이제까지 나오지 않은 사례를 개발하고 발굴해내는 게 그들의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러면 능력 있는 출제진들이 낸 문제를 여러분들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1, 2 학생들이 앞으로의 공부 방법에서는, 자,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앞으로의 공부 방법에서는 이런 거예요. 어느 순간 선생님의 강의를 듣든 학교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를 하든 누구에게 배우든 상관은 없습니다. 참 좋아하는 문구거든요. 니체라는 대철학자가 남긴 말입니다. 선생님의 모든 커리큘럼 마지막 강의가 딱 끝날 때쯤에 보여드리는 명언입니다. 계속 제자로만 남는다면 그것은 스승에 대한 가장 고약한 보답이다. 이제 고3 친구들이 뭐 수능을 치르거나 아니면 대학에 진학하거나 그때까지도 계속 선생님의 제자로만 남아있다?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 소식이 들렸을 때. 여기 고1, 2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강의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좋은 성적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만 그치면 어느 순간 선생님한테 보답이 아니라 되게 안타깝게 생각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개념의 힘이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 자기만 딱 이해하고 끝나는 것은 개념의 힘이 덜 된 겁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남을 또 이해시키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은 딱 돌아가면서 선생님의 얘기 중에 몇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뭐 사각형 얘기도 기억날 것이고, 아니면 뭐 정당방위, 아까 뭐 유모 배우, 이제 군대 갔죠. 안타깝지만. 그 배우의 이름도 기억이 날 것이고, 혹은 베테랑이란 영화를 딱 봤을 때 그 포스터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 소수의견이란 영화 등등이 이젠 좀 색다르게 들릴지 몰라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러리라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한테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되고 교수님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개념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두고 수학하고 나서는 누군가 다른 친구한테 심어주기도 할 필요가 있어요. 남을 이해시킬 수 없는 얄팍한 지식은 자기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남을 이해시킬 수 없는 그냥 선생님이 한 이야기를 듣고 아 저게 뭔 말이구나, 아 이 정도, 그건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그건 선생님의 실력이에요. 아 나는 얘를 이해시켰구나. 그 다음 뿌듯한 느낌으로 잠을 자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뿌듯함이 전파가 돼요. 그럼 그 뿌듯함으로 그냥 공부를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필패할 겁니다. 반드시 수능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계속 제자로만 남아있지 마세요. 협박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제자로만 남아있지 않기로 오늘 선생님이랑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아까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사진도 찍어보기도 했는데 긴 시간 좀 또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다 보니까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선생님은 차 안에서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어떤 느낌 받을 것 같아요? 여기 온 친구들이 당장 뭐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할 것이고 이런 얘기는 좀 더 할 걸 그랬어 라는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이 또 우리 EBS의 탑재가 되기도 하겠지만 지금 선생님은 당장 돌아가면서 무슨 얘기했는지 듣고 싶어서 지금 다 녹음도 했어요. 선생님이 원래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그래서 바로 좀 피드백을 하고자 하는 게 선생님의 성격이거든요. 이런 성격이 여러분들한테 좀 더 전파가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강의를 열심히 하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조금은 더 진지하게 공부를 해달라. 시험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제자들은 우리 머리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진지하게 사명감 가지고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고맙고요.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이 됐던 간에 우리 또 웃는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요. 네. 항상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최적이었습니다. My youth is yours, tripping on skies, sipping waterfalls. My youth is yours, run away now and forever. My youth is yours.